네, 반갑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행정학과에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왔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키워드라고 했는데요. 왜 키워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질문도 이렇게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최근에 그 책을 읽고 좀 생각을 한 건데, 가치하고 가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얼마인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얼마인지, 물건이 얼마인지, 내가 1시간 일해주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사실 꼭 그 가치가 있는 게 가격이 나가는 건 아닌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공익활동지원센터인데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은 가치가 매우 있지만 가격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돌봄 노동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어떤 것도 가지 않죠. 가격이라는, 화폐라는 차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하고 가치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재 그것이 실현되느냐, 미래에 실현되느냐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뭘 하면은 오늘 내가 무엇을 만들면 오늘 내가 바로 얻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오늘부터 뭔가를 쭉 해야 한 20년, 30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가 그렇죠. 만약에 미세먼지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기후변화에 어떤 변화를 준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오늘 뭘 한다고 갑자기 내일부터 탄소량이 확 줄어서 이제 기후변화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액션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것들은 지금 하는 일이 아주 먼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이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이 근시적인 패러다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돈이 돼 안 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기업은 당장 돈이 중요하니까요. 요즘에 주식 많이 하시는데 이 주식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제는 우리의 정책에서도 때로는 이 정책도 미래를 별로 보지 않고 지금 당장 그리고 이게 가치가 있느냐라는 질문보다는 이게 가격이 돼? 돈이 좀 생겨? GDP가 올라가? 우리 지역의 어떤 좀 생산성이 좀 증가해?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굉장히 매몰돼서 정책이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청년이 바로 이 근시적인 패러다임과 접근을 할 때 가장 소외되는 정책 계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저희 여러분들께 수당도 제공해드리고 집도 제공해드리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을 좀 해보세요라고 하면 그게 언제쯤 우리에게 어떤 이 수익이 돼서 돌아오게 될까요? 가치가 됐던 가격이 됐던 아마 당장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게 좀 이 가격으로 돌아오던 아니면 미래의 가치로 돌아오던 여러분들의 관계가 막 좋아지면서 어떤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살만한 동네가 되는 것은 아마 더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사실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오늘 빨리 씨를 뿌려서 오늘 저녁에 내가 토마토를 먹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청년은 항상 이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투표율도 다른 계층보다 좀 낮아요.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이 지금까지 굉장히 소외되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그냥 이렇게 근본을 다 흔들어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에 우리가 지금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그러면 어떻게 조금 이 패러다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멀리 보는 패러다임 그리고 가격보다는 가치를 보는 패러다임 또 가격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 투자적인 패러다임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를 함께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저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막 이게 지하철과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버스를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서는 좀 덜 타실 것 같기는 한데요. 서울에서는 이제 저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하다 보면 제 양옆에 주식하고 코인 확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저 혼자 약간 이렇게 오래된 책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면 약간 외계인이 된 느낌이 저 들거든요. 이게 정말 나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도 예전에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뭐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 학생들인 것 같은 저랑 비슷한 곳에서 내리는 그런 학생들이 함께 거기에서 뭐 그 앱에서 이제 계속 실시간 확인하면서 가끔 친구랑도 얘기하고 막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의 가치가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좀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뉴스에서 저는 본 건데 뒷쿵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뒷쿵 혹은 뒷방이라고 하는데 보험 사기입니다. 보험 사기. 이렇게 함께 이게 팀을 짜가지고 뭐 이렇게 끼어드는 차에 빨리 가서 이렇게 탁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 이제 끼어든 차가 과실이 인정이 되면 이제 여기다 보험금을 엄청 줘야 되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알바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청년들의 알바 그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주식으로, 한쪽에서는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뒷쿵 공격수라고 하는 이걸 모집해서 스타렉스에 한 10명이 이렇게 타가지고 10명이 다 뭐 다치고 그리고 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나눠갖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업데이트 해보려고 오면서 유튜브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왔더니 요즘은 10대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압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이렇게 하는 척 하면서 차가 왔을 때 바로 끼어들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차가 이렇게 딱 부딪히면은 그럼 이제 넘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그걸 봤는데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그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의 모습에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라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날이 뭔가 안정적이고 뭔가 좀 더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의 무언가들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 주식부터 시작해서 뭐 뒷쿵 혹은 앞쿵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2018년도에 우리 랩 2050에서 그 서베이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청년들 서베이를 했을 때 아이를 결혼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이 말에 대해서 긍정하냐 부정하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었는데 거기에 결혼해야 한다와 아이가 있어야 된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아이 있어야 한다에 거의 72%, 3% 정도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조금 낮지만 그래도 반이 넘고요. 근데 뭐 사실은 이 양자가 만나야 되는 일이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더 부정적인 그 응답이 더 중요한 건데 이걸 보면서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확실히 1 밑으로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김없이 지금 0.8까지 내려왔고요. 이게 정말 마지막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와 가격만을 보고 살아왔던 대한민국이 지금 치르는 대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불안정성이 제가 KBS와 함께 무슨 방송을 하나 준비하면서 그때 서베이를 했었었는데 그때 저는 이 질문을 만들면서도 설마 이렇게 많이 나올까 싶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뭐 내 삶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거나 뭐 주거 만족도가 낮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이제 서울에서 너무 일상적인 그런 거라면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체감했다라고 하는 청년이 83%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 단위인데도 굉장히 많은 그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에 일단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사실 이때가 이 조사할 때가 그래도 K방역으로 좀
다른 나라의 그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고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을 때였기 때문에 에이 설마 이민을 지금 이 단계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이 질문을 제가 빼자고 했는데 이쪽 방송국에서 꼭 넣자라고 해서 제가 넣었는데 58%가 나왔습니다. 그 외국에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그때에도 그걸 보면서 정말 이 헬조선에 그게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K방역으로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조금 뭐 좀 좋아지는가 했는데 그게 전혀 청년들의 삶은 바뀌지 않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미래의 인구가 줄어들고 미래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미래의 국가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2등 국가에서 3등 국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가 위험한가? 이제 이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이라는 일본의 굉장히 석학분들이 모여서 쓰신 책이 있어요. 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물론 일본 제목은 인구 감소 사회의 미래학? 이제 사실은 이 한국 제목은 약간 이제 의역을 한 제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인구 감소가 지금 저출생이 지속이 되니까 정말 굉장히 위기가 아니냐라고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구 감소 사회가 정말 위험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예를 들어서 청년이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 청년 실업률이 줄어드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로봇이 우리의 일을 많이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그럼 계속 이 숫자가 많아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15세부터 64세까지가 몇 퍼센트고 65세 이상이 몇 퍼센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가 더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회는 남성만 일하고 여성은 일하지 않는 사회가 있고 어떤 사회는 남성, 여성이 모두 일하는 사회가 있으면 사실은 똑같은 고령화율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이 일하는 사람이 2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다 집에 있지 않고 다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회는 똑같이 고령화율을 해도 지속 가능성이 2배가 되는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여성들이 일하는 환경도 잘 만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 어르신들은 집에 계셔야죠. 사실 어르신들이 만약에 좀 더 늦게까지 일을 하시면 고령화 문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는 아직 우리는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은데 계속 숫자에만 집착을 하고 있어요. 너희 청년들 왜 아이 안 낳아? 너 지금 너희들은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 저출산이 위험인가요? 고출산이 위험인가요? 저 아이 셋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사실 아이가 많은, 제 동료 교수님들 보면 아이 없이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 보면 정말 럭셔리한 주말을 보내시고, 없습니다. 설거지하고, 이제 와이프랑 이거 해라, 이러면서 사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저출산이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 사회와 개인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생산성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0명이 빵 10개를 만들었으면 지금 100명이 아니라 지금 10명이 됐어요. 90명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큰일 날까요? 10명이 빵 100개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럼 100명이 10개 만들 때보다 10명이 빵 100개를 만들면 그 사회가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예요. 단순하게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10명이 모두가 다 빵 100개를 만드는데 다 기여하진 않아요. 대체로 2~3명이 빵 100개를 한 90개를 만들고 한 8명이 10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과연 그 성공한 2명이 이거는 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를 만들어준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함께 재분배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이웃을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인구 감소 사회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을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아이 수가 줄어드니까 큰일 났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후변화까지 생각을 하면 더 그래요. 지금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아마 10년, 15년 내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제 안 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나 이런 유명한 그 테슬라의 사장님은 이제 화성 이제 다 그렇게 가고 있어서 지구를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사실 굉장히 이게 위급한 상황인데 무조건 예전처럼 가격을 중요시하고 인구의 수를 중요시하고 하는 패러다임으로는 미래를 어차피 맞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 지금 청년은 어디쯤 와 있을까? 그러면 이것을 청년의 문제가 단순하게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가 빨리 되는 문제, 이런 정도로 이 청년의 문제를 보고 접근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봐야 되는가?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청년에게 자유와 안정을 한번 줘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서 자유와 안정을 주면 이 사회적으로는 혁신과 포용이 저는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은 다양한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혁신 같은 우리가 공익활동도 사회혁신의 일환이죠. 이런 그 사회혁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혁신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그 차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여기가 대한민국인데요. KOR이라고 써져 있는 게 대기업의 생산성이 100일 때 그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그러면 사실은 생산성의 차이라는 거는 임금의 차이로 이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3, 40을 받는 구조가 우리의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저도 그 외국 공부를 좀 하기 전까지는 원래 대기업은 좋은 기업이니까 돈 좀 많이 주고 중소기업은 원래 조금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나라 봤더니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것도 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차이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고요. 이것을 사실 그러면 점점 더 이게 어려워지는 게 대학에 가는 청년들은 약 70% 가까이 되죠. 그렇죠?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어서 약간 이제 이 100의 임금을 주는 데 가고 싶은데 이 100의 임금의 일자리는 우리나라에서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렇게 의자가 2개밖에 안 놓여져 있고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은 조금 더 낮은 생산성의 일자리로 가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끊임없이 청년들이 겪는 좌절감, 정말 공부 많이 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어릴 때부터 공부가 귀에 그냥 막 박히면서 하는데 이 결과가 내가 20년 동안의 결과가 이거라니 라고 하는 그 좌절감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데 이 고용주는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기는데 창업을 오늘 이제 창업과 혁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답이 없는 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좋은 고용주가 많이 생겨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좋은 고용주가 생기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좋은 일자리가 이 땅에 없지?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모든 곳에서 요즘은 창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회사들은 이제는 점점점 자동화가 되면서 사람이 별로 필요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또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고용주를 끊임없이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통계가 굉장히 이제 요즘에는 국제 통계가 많이 나오는데 좀 슬픈 통계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창업을 하는 이유가 시장에서 뭔가 정말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어. 보통 이게 이제 아주 긍정적인 창업입니다. 안 좋은 형태의 창업은 내가 지금 이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고용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생계 때문에 창업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창업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맨 끝에 있습니다. 기회 때문에 창업하는 사람의 수가 가장 적고 생계형으로 창업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끝에 보시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같은 이 복지국가는 대부분의 기회 때문에 창업을 해요. 청년들이. 청년들이 창업 자체를 별로 안 하죠,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인적 자본이 뛰어난 국가가 이 전체 국가 중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인적 자본이 가장 훌륭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뭐 시험 성적을 봐도 그렇고요. 실제로 하여튼 이 조그만 나라에서 하여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창업을 안 해요. 좋은 고용주가 되기 싫어해요. 고용주 자체를 별로 꺼려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이거는 그냥 넘어가 보고 말씀을 드려보면,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고용주가 많이 나와야 요즘에 포용적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포용성장,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포용성장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렇게 생산성이 좀 높은 산업도 있고 생산성이 좀 낮은 산업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산성이 다 같이 증가하면 생산성이 다 똑같아지긴 어렵겠죠. 그렇죠? 하지만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면 이게 포용적 성장일 텐데,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이 성장의 패턴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부 외국도 이런 배제적인 성장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잘하는 곳은 더 잘하는데 좀 약간 낮았던 곳은 오히려 옛날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어날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에서 이제 빵을 100개를 만드는데 100명이 아니라 10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90명을 해고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의 생산성은 10배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증가를 하는 건데, 우리 전체 사회를 보면 그러면 나머지 그 90명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가 중요한 겁니다. 그 회사에서 나온 이제 90명 그분께서 다른 또 생산적인 곳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 포용적 성장이 되는데, 그 90명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할 일도 없어지고 나를 찾는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생산성이 가장 낮은 분야에서 할 수밖에 없으면, 그러면 이제 이 모습이 되고요. 이거를 다 생산성을 다 합쳐보면 생산성이 오히려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지난 2007, 8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다 좋은 것 같았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이 전화기도 좋아지고 TV도 생산성 증가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실제 통계 보면 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 때문에 더 창업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청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회 창업, 다른 국가에서 기회형 창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와 30대가 제일 많이 하죠. 이게 그 특허를 누가 이렇게 제일 많이 냈는가를 이렇게 보는 건데요. 20대부터 60대까지 특허를 낸 확률이 보시면은 20대 때부터 이렇게 이제 이 성과를 내기 시작해서 30대 한 중반 정도의 피크를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활발하고 가장 창의적이고 그리고 가장 이렇게 막 무언가 이렇게 새로운 게 이렇게 팡팡 터지는 사실 그때인 거죠. 근데 그게 통계적으로도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대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20대가 창의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가 가장 창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 원하는 사람 별로 없죠. 벤처기업은 한 2, 3%대입니다. 항상 조사를 하면. 그리고 대부분은 공무원, 그리고 공기업, 대기업도 그 밑에 있고요. 뭐 선생님, 혹은 요즘에 제가 고등학교 가서 이제 학생들 인터뷰를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공부를 꽤 잘하는 친구가 자기는 하사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너는
뭐 군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니?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군인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군 하사관이 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안정성에 대한 극도의 추구하는 사회. 그래서 창업보다는 공무원, 그리고 과학자보다는 의사. 이게 전형적인 한국의 패턴이고요. 우리 핀란드 교수님이 재작년에 오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렇게 왜 재미없는 직업, 의사 얼마나 그거 끔찍한데, 그리고 공무원 얼마나 보링한데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냐, 나가서 재밌는 거 해야지. 너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창의적이다를 4점 만점으로 해서 한번 본인의 체크를 한번 하게 했더니 20대 후반이 제일 낮습니다. 2.42. 그래도 20대 초반은 뭐 대학도 다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아직 철이 안 들었는지 하여튼 나는 창의적이다라고 해도 그래도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 20대 후반은 절망적이에요. 이제 막 사회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구나. 나를 바로 깨닫는 시기고요. 신기하게도 보통 외국은 이렇게 되거든요. 20대가 제일 창의적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렸더니 어떤 우리 공기업에 계시는 분께서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저는 이거 너무 제가 50대 중반인데 굉장히 창의적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누가 저보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하지 않고 제 의지, 제 뜻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뭔가 창의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꼭 청년들이, 제 학생들이 직장을 그렇게 좋은 직장 갔다가 때려치고 와서 하는 얘기가 시키는 대로 좀 해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창의적이면 바보가 되고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기업은 우리 대학 보고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달라고 얘기하죠. 사실 원하지 않으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원하면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창조적인 노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국제 데이터 조사를 물어보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일하고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미래, 디지털 사회의 문헌을 보면 이런 일자리가 금방 기계로 대체가 된대요.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 그렇죠.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는 기계로 쉽게 대체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불평등. 그래서 이 불평등과 포용적이지 않은 성장. 그래서 이제 IMF라든지 OECD라든지 국제기구들이 다 이제는 포용성장해야 된다. 심지어 재분배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보편적 기본소득 얘기도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적 단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세계적으로도 되고 있고요. 리차드 플로리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옛날에는 뭐 창조 계급, 창의 계급 뭐 이런 걸 얘기했던 분인데 최근에 이게 창조 계급이 이게 쉽지 않구나. 이거 내가 연구를 하다 봤더니 도시가 오히려 계속 불평등해진다라고 하면서 약간 반성문을 쓰시면서 이 책을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데 나중에 보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득 불평등과 창의성은 음해상관관계다. 평등한 사회에서 오히려 더 창의성이 더 잘 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창의성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자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서비스 영역인데 실제로 어떤 곳에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격차가 가장 적을까를 이렇게 바라보면 250인 이상의 기업의 생산성을 100이라고 놨을 때요. 100이라고 놨을 때,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좀 중견기업,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 대비 생산성 격차가 이렇게 어떻게 나는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은 터키나 멕시코, 그리스처럼 이 대기업과 조그만 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굉장히 큰 사회입니다. 맨 끝에를 보시면 노르웨이라든지 뭐 덴마크, 스웨덴 대부분의 좀 더 포용적이고 복지 국가들이 오히려
1인에서 9인 기업의 생산성이 250인 기업보다 더 높아요.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발에 치이는 기업들이 다 아주 좋은 기업들이에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좋은 기업에 발 한번 치려면 저 강남이나 저기 서울 을지로 가야 일단 딱 치면은 아유 좋은 기업 발로 한번 차봤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여기는 집 눈앞에 이게 밖에 나가면 조그만 그런 기업들이 다 젊은 친구들이 창업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훌륭한 기업들을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스웨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이제 스웨덴의 그 창업 기업이고요. 여기 영국 이게 창업 기업들의 이렇게 혹시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게임 좋아하시는 슈퍼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요. 뭐 스카이비라든지 스포티파이라든지 이거 마인크래프트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업들 이게 다 스웨덴에서 정말 조그만 나라, 큰 나라도 아닌데 이 기업들이 창조 경제를 거의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왜 요즘은 심지어 논문들이 미국보다 북유럽이 더 창의적이다라고 더 혁신적이고 더 기업가 정신이 높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 다양한 곳에서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혁신적인 나라가 된 거야? 원래 복지국가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게을러지고 뭐 이렇게 일 안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해보면 일단은 뭐 대학 교육까지 일단 다 무상. 그리고 자기가 실패한다고 해서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회. 거기에 뭐 의료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훌륭한 아이들이 내가 창업을 하면 기업에서 나에게 제공해주는 이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질까 봐 창업을 못한다라고 하는 논문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평생교육, 소득보장, 그리고 굉장히 가족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고 제가 코로나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스웨덴에 가서 창업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스웨덴 사회에 그 위계성이 전혀 없는 구조 그리고 소득이 평등한 거 어차피 내가 실패를 해도 그렇게 남들보다 생활 수준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뭐하러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니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떨어져도 별 차이가 없는데 라는 것들이 이 사회를 굉장히 강한 창업사회로 창업경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제는 정책의 공백에서 핵심으로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이제 그 충남 청년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클릭해 봤더니 충남 청년 네트워크 2기 출범식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을 계속 들으면서 내려왔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애착이 많으시더군요. 청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는 상당히 많은 내용도 막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생각해보면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것이 2002년, 3년, 정확히 얘기하면 2003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출산율이 확 떨어지면서 그때 진짜 이거 큰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 한 20년이 됐죠. 20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년이 이 문제 해결 혹은 이 이슈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아이를 어떻게 하면 키울까에만 초점이 가 있었고 사실은 연애도 해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뭐 결혼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집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뭐 이래야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에는 많이 신경을 썼는데 청년들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많이 못 쓴 거죠.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이것도 바라본 게 아닌가. 청년한테 투자한다고 결과적으로 이게 뭐 좋아질까? 라는 생각을 지난 20년 내내 해오게 됐고 그 결과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0.8 출산율이다. 그러면서 정책이 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A와 B와 C가 함께 있어야 무언가가 일어나는데 A만 있다고 혹은 C만 있다고 갑자기 내가 뭔가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지난 20년 동안 A, B, C가 다 없었는데 A는 만들어놨어요. 근데 아직도 부족한 B나 C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A가 필요가 없었나 보다라고 해서 A는 이제 그럼 다시 다 돈을 빼고 또 B를 막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A와 B와 C를 함께 만들어야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서의 핵심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안정을 줄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자율성을 줄 것인가? 그리고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향력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주제다라고 생각이 저는 됩니다. 다행히 최근에 우리 도지사님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곳곳에 이제는 드디어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뭐 예산의 제약도 분명하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은 한번 이렇게 확 질러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질르자니 약간 이게 질러도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이렇게 주춤주춤 거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이. 왜냐하면 이제 북유럽 같은 곳은 이미 옛날에 질렀잖아요. 처음에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이 자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분명히 누군가는 야, 너 그때 그렇게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왜 지금 오늘 토마토 없어? 라고 계속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야, 또 쓸모없는 돈 썼다, 뭐 이런 막 이제 욕을 먹을 텐데 그 욕 먹는 시간을 견뎌야 되거든요. 그런 견딘 국가들은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토마토가 열리고요. 열리는 순간 또 씨를 뿌려요. 그러면 열리는 걸 따먹으면서 또 씨가 자라서 또 토마토가 항상 열리 있고 또 씨는 계속 뿌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불만이 사람들이 없어져요. 정책에 대한. 근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뿌리자마자 갑자기 안 생기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계곡 같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는 돈을 메꿔야 돼요.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 메꿔야 되는데 그거를 할 만한 배포가 있는 우리 지도자분들이 막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약간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충남엔 뭐가 있나 봤더니 일단 프로그램 개수는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그 PDF 파일을 알아두면 유용한 충남의 남다른 청년 정보라고 하는 그 책자를 PDF 책자를 봤는데 굉장히 많은 정책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충남에서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어떤 이 정책들이 필요할까? 일단은 청년들에게 안정을 주는 정책들, 주거라든지 아니면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기술이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 투자적인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혁신,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이 정책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을 자꾸 뭐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장을 자꾸 만들어주는 사회혁신 같은 이 세 가지 정책이 다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보호고요.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시간이 기니까요. 근데 핵심은 이 청년들에게 주는 어떤 포용 혹은 행복 같은 이거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의 요인들이 흥미롭게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성. 일단은 행복하고 창의적이려면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건 뭐 여러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정성이나 포용성 역시 이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고요. 그리고 다양성. 다양한 것을 만나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포용적인 개념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혁신 기업들은 대부분 다양성 오피서라는 거를 둡니다. 자기 기업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그 임원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인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다양한 기업에서 더 좋은 혁신의 성과가 나온다는 게 거의
확실한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다양성 오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안정적인 사람들이 근데 뭐 스웨덴에서 안정성 때문에 혁신이 잘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미국이 뭐 안정적인 사회인가요? 거기 혁신 잘 되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집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청년들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실패해도 끄떡없는 가정에 거기는 스웨덴이나 북유럽은 국가가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면 여기는 집이나 이 자기의 네트워크가 자기 안정성을 제공해 주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뛰어들어서 창업을 하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청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좋은 사회적인 보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혁신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이미 그런 정책이 있는데 조금 더 수준을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올리고 또 연계되고 대학은 많은데 대학이 지역에 이렇게 내재가 함께 돼서 지역과 함께 움직이는 대학이 많지 않다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 디테일들을 볼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거라든지 이제 청년이 직접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를 높이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청년의 정책의 보편성, 연결성, 지속성, 접근성 뭐 이런 것들과 확보되면서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개의 통계를 좀 보여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적극적 시민이라는 그 연구를 했었는데 적극적 시민의 핵심적인 세 가지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내 삶에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라고 하는 영향력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적극적인 시민이다라고 봤고요. 그게 셋 다 없는 지금 나 안정적이지도 않고 뭐 내 목소리 아무도 안 들어주고 그리고 나 자율성도 없어라고 하는 그 층을 수동적인 이제 시민이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비율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한 30% 수동적 시민이 조금 적은데 근데 일단은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적극적 시민은 보시면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당연히 행복하겠죠. 안정적이고 자유롭고 막 영향력 있는데 행복하겠죠. 그래서 당신은 삶에 만족합니까가 1번이 매우 불만족 10번이 아주 만족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 시민은 다 거의 6번에서 10번까지로 다 응답을 했고 세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민분들께서는 1번부터 5번에 거의 다 집중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국가의 목표가 행복한 시민이라면 그냥 해야 돼요. 이걸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 시민들은 뭐 이렇게 좀 뭔가 있으니까 이 사람 더 많이 일하고 돈을 더 벌고 싶어 할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은 이제는 일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적게 벌더라도 내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층도 적극적 시민이 월등히 높았고요. 창업 아이템에 대한 뭐 이런 아이디어, 기회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도 적극적 시민에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적극적 시민들은 대부분 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유로우니까 사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사회복지 확대해야 된다라는 응답도 안정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이지 않으신 분들보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확대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이제 디지털 기술혁명이 되면 내 삶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안 좋아질까요? 내 일자리에 부정적일까요? 아닐까요에 대해서 일단 적극적 시민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기술혁명은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라고 하는 반면에 아무래도 이런 안정성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저항력이 셌습니다. 뭔가 이 기술이 발전하면 내 거를 다 가져갈 것 같고 내 일자리를 가져갈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안정성이 없으면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불안정하고 적극적 시민이 없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개발이 돼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까지 막 내놨는데
막 반대를 해요. 이거 도입하면은 왜 큰일 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꾸 그런 걸 좌절을 몇 번 해보면 창업을 다 때려치고 이제 직장 가야지 이렇게 됩니다. 실제 제가 그런 분들도 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이제 좀 지금까지 배제적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청년들에게 자유와 혁신을 줌으로써 그러면 일단은 행복해지고 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 좀 더 생기고 그리고 위험을 좀 더 감수하는 태도,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안정적인 인적 자본도 역량도 좀 키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이 증가하고 자아실현이나 공동체에 대한 실현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혁신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사회혁신이 되면 사회문제도 해결해주고요. 사회문제가 해결이 되면 개인의 역량도 증가하고 사회적인 신뢰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나 자본 같은 것도 좋아져서 다시 국가의 이런 활동을 지지하게 되고 반대로 경제적 혁신이 일어나면 성장도 이제 일어나고요. 성장이 일어나면 일자리도 생기고 조세도 증가하니까 다시 이렇게 우리 청년 정책이든 아니면 복지국가를 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 듀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학자자 철학자인 분인데 이제는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언어로 표현하면 헝그리 정신, 역시 헝그리 정신이지, 배가 고파야 뭔가 제대로 할 수 있어, 뭐 이거였다면 이제 어느 정도 자본주의가 숙성된 사회에서는 불안정은 절망을 주지 어떤 무언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와 동기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뒤쿵의 유혹에 느끼고 내가 얼마 없는 이 돈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노동해서 어떻게 해볼까가 아니라 그냥 코인에 한번 몰빵을 한번 해볼까? 만약에 이렇게 모든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에서 그러면서 청년들이 꿈을 꿔라라고 이야기를 정책을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난 20년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 안 돼 보이는데 지난 20년 동안의 우리 사회였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insanit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겠지?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왜 다른 결과를 기대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더 액티브한 활동들, 또 그걸 지원하는 국가,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 등등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질문과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강연 잘 들었고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기업 규모, 뭐 대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 등에 따라 이제 임금 격차가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한 뭐 여러 나라의 선례가 있는지 혹시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네. 뭐 저도 사실 제가 완벽하게 그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뭐 창업도 말씀드렸던 창업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고용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이 아무래도 어떤 뭐 기업은 생기다 보면 또 없어질 수도 있는데 계속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생산성이 유지가 되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격차가 좀 줄어드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어떤 그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딱 그 가격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또 가치가 있는 그런 노동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를 두는 뭐 그런 것들도 예를 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면 굉장히 저임금과 안 좋은 근로환경이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돌봄 노동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노동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노동에 대해서는 더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생산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동 생산성은 저희가 임금을 높이는 순간 생산성이 올라가는 약간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게 생산적이냐, 생산적이지 않냐, 어떤 게 가치가 있고 어떤 게 가격이 있냐, 이런 것들은 확실하지는 않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우리가 여러 그 노동들에 대해서 가치를 더 부여할 때, 그 노동을 더 존중해 줄 때 생산성도 함께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오히려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격차가 좀 많이 나지 않는 국가들은 또 때로는 이제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전체 임금을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함께 증가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더 그런 격차가 조금 더 적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 같고, 그 중에서 일단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좋은 고용주가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여건들을 더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그 청년들이 창업을 시도하기 망설여 하는 이유가 창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부당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나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저는 그 창업 실패에 대한 개념을 우리 사회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발표를 드렸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발표 중에 저만의 오리지널한 내용은 10%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충격받으시진 않으셨죠? 별로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연구하시고 얘기한 것들을 제가 다 짜집기하고 모으고 여기에다가 제 양념과 MSG를 살짝살짝 뿌려가지고 오늘 제 발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 받는 그 비용을 제 거일까요? 아니면 저는 그 중에 10%만 갖고 90은 그 다른 분들께 드려야 되는 걸까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창업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일 수는 있지만 사회적인 실패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실패는 혁신은 무덤 위에서 피는 꽃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 무덤과 무덤이 계속 쌓이면, 사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휴대폰에 이렇게 딱 찍으면 이렇게 무슨 뭐 토끼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거 나오는 요즘 그런 사진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거를 계속 누군가 시도하다가 조금 기술 발전시키고 실패하고 말아먹고 하다가 누군가가 그거 어느 순간에 딱 했는데 그게 대박이 터져서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그 전에 시도하고 실패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의 실패가 그 개인의 실패와 도전의 실패로 이어지고, 그 창업의 실패를 보면서 나도 하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반대로는 그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이 사회에 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세 구조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팔았고 뭐 집을 담보로 창업하는 것과, 아니면 내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고 내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사서 투자를 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함께 위험을 함께 분담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어떤 생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충남의 청년 상당수가 서울 및 수도권에 일하는 것을 좀 희망한다는 그런 뉴스를 봤었는데요. 서울에는 일자리도 많긴 하지만 청년 전담 기관도 있고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도 혹시 이런 지원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청년들이 많아질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충남은 지금 사실 세종시라고 하는 창업에 있어서도요,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리아나 마츠카토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쓴 기업가용 국가라는 책을 보면
대부분의 애플에서 사용하는 그 기술들은 다 거의 다 국가 돈으로 만들어진 그 기술들이 거기에 다 쓰여가지고 이렇게 애플이 만들어졌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핵심이 충남에 있고요. 그리고 또 대전의 카이스트라든지 또 좋은 대학들이 여기에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여건들이 잘 얽혀 있어야, 이 네트워크가 잘 돼야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막 초창기 시작 단계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사업이 많아도 원스톱으로 청년들이 쉽게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책들이 막 많으면 도대체 이게 어떤 게 나에 대한 정책이고 아닌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슬라이드 중에 하나에서는 접근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파편화되지 않고 이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해야 할 일은 그런 좀 통합해서 쉽게 청년들에게 어떤 것들이 당신에게 지금 가능한 정책인지를 쉽게 설명해주고 그거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난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치 이렇게 제 학생들이 제 방에 왔을 때 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연결도 시켜주고 제 서재에 있는 책들도 이렇게 끄집어 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저는 충남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경기도 쪽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 오다 보니까 좀 들었었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새로운 어떤 충남이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는 이제 사회에 이제 진입하기 전에 이제 초난 그 청년으로서 뭐 주거 문제라든지 취업난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앞서 말씀해주신 인구 감소가 되면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주거 문제, 이제 취업난 등이 좀 이전보다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도 항상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요. 최근에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일본으로 취업 가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학생들 중에서도 많았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대졸자 취업률이 90%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본은 정말 이 저출생의 기간이 기니까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지는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 분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확실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가 되면 일자리가 더 많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하지만 자연적으로 그렇진 않고요. 결과적으로 그 뒤에서 국가가 끊임없이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구 감소만으로 자연적으로 문제가 다 풀릴 거다라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인구가 감소돼서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사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인구가 감소가 돼서 이제 좀 드디어 숨도 좀 쉬고 이제 풍요롭게 사는, 예를 들어서 10명이 똑같은 자연이 있을 때 100명이 이 자연을 누리는 것보다 10명이 누리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인구 감소가 자연적으로 나쁘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을씨년스럽게 만들고 아니면 풍요롭게 만드는 건 결과적으로는 정치의 몫이고 정책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는 있지만 역시 우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년들의 창의적 활동, 창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회 구조에서는 아직 안정된 일자리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창의적 활동이 저조하다면 미래 사회에는 어떤 사회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을 잠깐 짧게 드렸었는데, 이 미래 일자리가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학자들이 그 숙련과 지식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안 없어질 거고, 숙련과 이런 그 지식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일자리는 없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틀렸다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계산하는 로봇은 쉽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목욕시켜드리는 로봇은 그거 나오려면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식이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숙련이 막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막 이러면은 일자리가 이제 안정적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이론이 숙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반복적인 일자리를 하느냐, 반복적이지 않은 일자리를 하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이제 뭐 이렇게 수학 계산해서 오늘의 증시가 어떨 것 같고 막 이런 매일 똑같은 일을 했던 그런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다 잘렸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는 AI가 더 잘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AI를 어떤 한 태스크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바둑만 가지고는 못 이겨내요. 그런데 저희가 AI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너 AI 너 짜장면 먹으면서 바둑 둘 수 있어? 이거 못해요. 그리고 발을 움직이고 청소하면서 바둑 두면서 짜장면 먹을 수 있어? 이거 못해요. 이게 우리는 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있습니다. 제너럴이 있어요. 일반적인 인텔리전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써먹은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웃으시는 그것을 이러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제 아이들한테 써먹을 수 있어요. AI는 그걸 못해요. 내로우한 인텔리전스예요.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인공지능과 다른 점은 지식들을 융합하고 네트워크화하고 여기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저기서 활용하고 바둑은 얘가 잘 두고 그리고 장기는 얘가 잘 두고 체스는 제가 잘 두고 언제 얘네들을 언제 어느 시점에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이 능력은 사실 단순하게 학교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AI와 우리의 차이점이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낮은, 더 주변부된 노동시장으로 밀려나게 될 거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저는 그거의 핵심이 여러분들에게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성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우리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딱 맡겨진 딱 그 내로우한 인텔리전스만 활용하기를 원하거든요. 제네럴은 내가 하고 너희는 내로우하게 해 라고 하는데 유럽 사회는 어릴 때부터 다 이 제너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회로 우리가 양극화된 사회로 가지 않으려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일터 문화의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아마 대학 교육도 많이 저도 좀 책임감이 있습니다만 대학 교육도 많이 좀 이제 지식하고 아직도 사지선다 막 찍고 정말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21세기에 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문제가 청년들 개개인의 탓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이 있어서 그 말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긴 한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청년들 스스로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질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순간 꼰대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게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물론 도지사님께서 2기 네트워크 출범하는 거기에서 인사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탓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좁게 키운다는 느낌이 저도 항상 들어요. 아직까지도 국영수를 막 강조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른이 됐다는 느낌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제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는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다양성이라고 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있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불안정한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불안정한 사회일수록 다양한 사람들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마치 지금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주민을 이렇게 이주민 오면 내 걸 빼앗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다양성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불안하면 기술이든 새로운 사람이든 뭔가 이렇게 싫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 건 공공의 몫이라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지. 그 스웨덴에서 혁신이 왜 잘 일어나는가를 얘기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전혀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만날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 기술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문학을 하는 사람이 요리를 만나거나 아니면 그분이 약간 관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나 이렇게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아니면 외국인을 만나고 그랬을 때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르다는 거를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계속 포용적으로 계속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더 하나를 보탠다면 계속 조금 더 자신의 역량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는 안 그래도 다 잘 하실 테니까 하여튼 가능한 매 순간을 즐기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무언가를 달성했을 때만 딱 그 달성을 위해서 나는 너무 괴롭지만 참고 살아간다라는 너무 언제 달성해요. 그리고 달성해도 그거 끝나면 또 새로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매 순간을 조금 더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자신의 정신 건강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교수님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청년들한테 자유와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아까 PPT 알려주신 그 충남 청년정보 그 PDF 그걸 저도 봤는데 그 정책이 정말 많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고 그래서 혹시 저한테도 해당되는 게 있을까 봤는데 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청년이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기본 수당이라든지 소득처럼 파격적이고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정책을 시행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지지해주는 여론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모으고 실행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게요. 제가 실패를 많이 해봐가지고 제가 그 정책을 서울시에서도 한번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해보자고 지금 이제 전 시장님이죠. 전 시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고 사실 이 디자인까지 다 한번 해본 적도 있었고요. 이쪽 저쪽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건 계속 새로운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정책의 수는 제일 많은 국가인데 그 많은 거에 비해서 쓰는 돈은 또 가장 적은 국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지로 쓰는 돈이 우리나라 GDP의 한 10%를 쓰고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핀란드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GDP의 30%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GDP가 1,800조 정도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180조를 쓰는데 거기는 180조 곱하기 3이니까 540조를 쓰는 거예요. 360조를 더 쓰는 거예요. 360조면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전 국민에게 매월 5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저 5인 가족이잖아요. 6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인 가족이면 우리가 바로 지금부터 프랑스나 핀란드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3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돈이 그게 GDP 대비 30% 복지 지출이에요. 그렇게 많이 지출하는 곳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겠죠. 근데 왜 프로그램이 많아지냐면 돈이 적기 때문이에요. 돈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가 더 필요할까? 어디에다 줘야 될까? 이거를 막 계속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를 모두에게 주면 너무 얇게 깔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가 힘들고 꼭 필요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개수는 많은데 그래서 내가 뭐가 해당되지라고 딱 보려면 내가 나한테 해당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억울해 막. 뭐 이거는 소득이 좀 많고 우리 부모님이 조금 뭐 소득이 좀 많으시고 집이 한 채 있고 뭐 이러면 또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막 이래요. 사실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이자 혹시 이번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뛰어넘지 못하는 국가로 앞으로 쭉 갈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정말 뛰어넘고 오히려 정말 새로운 선도하는 국가로 갈까? 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충남도 더 많은 일을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지자체에 내려오는 돈이 너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년 모두에게 주는 뭐 기본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과연 예전에 무상급식 할 때 무상급식 하면 나라 망한다고 지금 서울시장 되신 뭐 분께서 이제 그런 뉘앙스도 풍기시기도 하셨고 했지만 심지어 이제 아이들을 무료로 어린이집을 보내? 그러면 이거 지금 나라 망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가 매번 복지를 확장할 때마다 나왔지만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맛있게 급식 먹고 있고요. 그 시간에 엄마나 아빠들이 더 다른 시간을 더 생산적으로 잘 보내고 있고요. 저는 복지는 충분히 생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생산적이지 못하냐면 자기한테 친한 사람한테만 줄 때. 그리고 뭔가 이쪽 직업 집단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얘한테만 잘해줄 때. 이럴 때 복지가 망하는 거지 모두에게 다 그리고 법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국가들이 저는 망한 사례는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청년의 어떤 그런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이제 드디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나 노 해도 당장 안 굶어 죽거든. 그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좀 우리가 정책적인 노력을 한번 기울여보면 어떨까. 우리 청년분들도 그런 걸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다 끝난 건가요? 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